이렇게 화면이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예,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좀 귀한 자리에 강의를 하게 돼 무척 영광입니다. 그래서 뜻깊은 자리에 기회를 주신 조홍 교수님 이하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아침에 IB 국제교사과정 대학원 수업 때문에 최기훈 선생님 수업을 못 들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영상이 올라오면 꼭 듣고 현장 교육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좀 공부를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강의하는 부분은 최기훈 선생님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겹치는 부분은 그만큼 기본적인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여겨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일방적으로 막 강의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잡은 것은 고교학점제의 이해,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육 목표는 고교학점제를 이해하고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떻게 적용을 되고 대학평가에서 대학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경쟁력을 갖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 1차 시와 2차 시는 아마도 최기훈 선생님의 수업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3차 시에는 이번에 5개 대학 공동연구로 새롭게 발표한 그 연구를 중심으로 그 개선 연구에서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고교학점제는 일단 다양한 꿈을 가진 학생들이 현실의 교육에서는 이렇게 잠을 자고 있다 또는 수능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우리 아이들의 문제도 있지만 고교학점제가 나오게 된 배경은 사회적인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전환과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점차 우리 인재들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미래교육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세계 각국도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2017년도에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이라는 발표 아래 진행을 하고 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10년에 이미 21세기 역량 발표 등을 통해서 미래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도 미래 인재 양성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이번에 한 3년째 계속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19 등의 위기 극복과 그다음에 선도형 교육 체제로의 혁신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인재 육성이 시급하다라고 국가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변화를 기반으로 사회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변화 대응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래 교육의 개정이 방향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의 중심과 관점, 중점 과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기반으로 미래 교육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 미래교육은 어떻게 인재상을 저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왜 인재상을 살펴보느냐. 고교학점제와 교육과정을
이렇게 좀 따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고교 학점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이제 앞으로 올해 발표될 2022 교육과정 안에서 살펴봐야 하는데, 저도 이제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아이들 영어 과외를 하거나 수업을 할 때 점수만 잘 나오는 그런 좁은 시야의 아이들을 봤었어요. 좁은 시야로. 그런데 제가 입시를 하면서 인재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절실하게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재상을 저희가 꼭 기억해 둬야 될 게 뭐냐면 인재상을 기억해 둬야 할 이유가 방향을 알려줘요. 아, 이런 인재를 키우려고 합니다라는 인재상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컨설팅을 함으로써 그 대학과 국가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재상을 특히 대학의 인재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입시에서도 거의 실패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을 요구하는지 파악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가야 하는데 2022 교육과정의 인재상은 주도성, 책임감, 배려와 포용, 문제 해결 융합, 창의 혁신 이 네 가지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인재상의 모습은 다만 우리나라만의 모습이 아니고 이미 우리나라가 OECD 에듀케이션 2030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인재상을 가지고 교육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기존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으로 가려는 것이고 입시 중심에서 학생 성장 중심으로 갈 것이고 수직적 서열화에서 수평적 다양화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이 고교 학점제와 2022 교육과정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학생 성장 중심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입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의 비전이 뭐냐면 일단 큰 비전이 학생 스스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의 실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는 자기 주도적 학습자가 양성돼야 하고 부모님과 학교와 이런 국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책임 교육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위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개방형 대응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도 언급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교육 형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교학점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를 고교학점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 스케줄이 어떻게 돼? 했다라는 거는 교과 선택권이 학생에게 뭐라고?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뭐가 좀 많다고? 뭐가 많아? 학생에게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자기 주도적인 선택을 하고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학생에게 주도권을 준 거고요. 누적 학점 기준에 도달하면 이라는 말은 지금 204단위의 학교 기준이 졸업을 하려면 204단위를 이수해야 하는데 고교 학점제에서는 192학점만 이수를 하게 되면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제도 운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3년 안에 졸업을 할 수도 있고 3년 안에 졸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졸업은 일반고에는 없고요. 과학고에만
있는 그 조기 졸업 제도가 있고, 일반고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나 이스트 계열에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2학년 때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학교 안에 학교 그 운영위원회, 영재 학생 선발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시험을 보고 치르는 과정입니다. 이곳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조기 졸업은 있지 않고 3년 이내에 졸업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고교학점제 운영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와 2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 전년도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요. 3단계부터는 새로 입학한 학생이거나 새 학년이 들어간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통해서 수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 중에 수업 운영에 있어서는 참여형 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이 본인의 관심에 따라 성장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참여형 수업에서 저희가 아이들을 학생들을 컨설팅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고민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학생평가는 3교시에서도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의 평가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학생에 대하여 누적 관찰하여 성장을 기록해야 한다라는 부분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수와 미이수가 있는데 미이수 역시 뒤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이제 학생의 자기의 책임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나 학교에서는 미이수 학생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을 192학점을 취득하게 되면 졸업 기준에 선정 요건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학생, 학부모, 학교, 환경까지 전부 다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과목에 대한 자발적인 학습 동기로 학생 모두가 수업에 참여하고 성취평가자를 통해 평가의 교육적 의미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교사에게 학교와 교사에게 자율성을 더 많이 부여하고 자율성에 기반을 둔 교육 과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냐면 수업 운영을 다양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의 시수를 증감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통교육 과정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교시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밖 학습 경험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해서 현장 전문가가 활용해서 그 학교 밖의 그 경험을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는 이것들이 지금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대학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교육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 교육도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어 있다라는 걸 참고해 두시면 컨설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과 교육 과정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있는지 모두 살펴보기는 힘들고요. 그중에 특징적인 것만 살펴보면 현행 창의적 체험 활동을 재구조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주제 중심 학습 등의 교과 융합적 성격의 창체 활동을 도입하는데 지금 자율활동에서 하고 있는 탐구형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을 엮어서 진로탐구 활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교과 융합적 성격도 갖고 있으면서 학생의 탐구력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로 관련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든지
자율활동과 통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탐구 보고서나 소논문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또 학교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역별 활동 특성에 따라서 그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원격 수업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형태를 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을 재구조화함에 따라 교과 선택도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교과 선택, 교과 과목도 재구조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행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그래서 전문 교과 등이 있는데 이 전문 교과는 외고, 과고, 그 다음에 국제고 등의 특성화고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학교들의 교과를 보통 교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과목은 같이 가는데 목표가 뭐냐면 학문의 기본 이해 내목과 학문적인 부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부분들을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건 나중에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언급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일반 선택과 융합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은 교과별 안에서 주요 학습 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융합 선택 같은 경우는 교과 내 교과 간 주제 융합. 그래서 지금 아직은 뭐 명확하게 됐진 않지만 현재 모습으로 볼 때는 수업량 유연화와 좀 비슷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의 경우는 심화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특성화고의 전문교과 같은 경우는 전문교과 2가 전문교과로 바뀌어서 특성화고에 맞는 마이스터 교와 특성화고에 맞는 교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과의 구조 개편을 통해서 조금 더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게 하고 그런데 이러한 구조만 이러한 변화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죠. 그래서 지역 연계를 통한 교육 과정을 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고등학교나 지역 대학 및 공공기관들과 이런 지역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이 속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인수 과목의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동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순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단계적 이행 로드맵을 살펴보면 기반 마련이 작년까지였죠. 그리고 운영 체계가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선도 학교가 이제 84%까지 늘어나고 있고 학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교시에서 최규은 선생님께서 많이 설명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보통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 고교 학점제가 언제 시행됩니까? 그러면 2025년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전면 적용이고 전면 적용이란 1, 2, 3학년이 모두 고교 학점제가 적용된다는 것이고 단계적으로 내년부터 1학년이 이제 고교 학점제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192학점이 적용이 되고 내년 그 2024년에는 2학년이 적용이 되고 3학년은 이 되는 지금 내년에 1학년이 3학년이 되는 2025년에는 전면 허용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얘기인데 고교 학점제는 저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대학에서 이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이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들도 2년 동안 작년, 올해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이죠. 그 학생 지원하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평가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 연구 결과가 그 5개 대학 공통 연구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저희 마음속으로는 고교학점제는 이미 시작됐고 그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이것들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자, 이 단계적 이행 로드맵에 따라서 교육 과정 역시 바뀌게 되는데 그 교육 과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총론이 발표되었고 올해 하반기에는 개정 교육 과정이 고시가 됩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는 올해 특성화고는 다 도입이 되고 일부 고등학교는 일반고에서는 일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를 보게 되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초등학교 1, 2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의 경우는 1학년, 고등학교도 1학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교학점제가 왜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냐면 대입도 그 방안이 대입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028학년도 대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2024년도에 발표가 되고요.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심스럽게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 서술형 수능을 나오고 있는데 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발표 전까지는 정확하게 발표가 내기 전까지는 4년 예고제에 따라서 지금 현행의 중3 친구들 고1, 2, 3 친구들은 지금 현행대로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면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미 예고가 됐고 기본 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을 갖지 말고 기존대로 준비를 하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의 경우는 주시를 하면서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점적으로 죄송한데 제가 음소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중점 추진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중에 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서 연구 선도학교를 운영 확대하고 있고 초중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 삼아서 학원이나 개인적으로 상담하실 때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교과 순회 교사라든지 강사 지원도 학교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교육과정 이것도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 연계 교육과정 운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군데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강원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송곡대학교 그리고 지방국립대학교 중심으로 대학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을 드러낼 수 있느냐 부분들을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말이 좀 수업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카톡에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만 마이크를 켜시고 해주셔도 됩니다. 자, 고교학점제 현황에 대해서 다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학교 환경이 어떻게 변화됐고 그 다음에 저는 아까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들어온 예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학교
다른 지역도 역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 환경이 변화하게 되는데 학생들의 시간표가 레고 블록처럼 저희 쉽게 생각하면 대학교 시간표처럼 이렇게 각자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 환경 자체가 학생들이 이동을 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바뀌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강의를 가보면 도서관이 개방형으로 많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학교 환경의 변화의 일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과목 지도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들의 그런 노고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예비 현직 교원의 복수전공과 부전공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교원대에서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전공 과목 플러스 부전공, 복수전공을 장려하고 있고요. 현재 중국어 같은 경우는 중국어 문화, 저희가 알기로는 중국어 1, 2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중국어 1, 2는 기본으로 있으되 중국어 문화, 중국 문학 이런 식으로 한 선생님이 5개 과목 정도를 개설해서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교과 순회교사를 배치해서 좀 교육적 혜택이 적은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순회교사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할 건데 요거 교대나 사범대 지원을 하는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전에는 이제 좀 전차적으로 바뀌는 게 뭐냐면 대학원에 있어서 교육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대학원에서는 전에는 교사 자격증을 2급을 주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학교 밖 전문가가 한시적으로 특정 교과를 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소형 무기 운용 조종이라든지 게임 엔진 기초 교육 등 학교 밖 전문가가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라든지 학교 간 공간 혁신 사업, 그다음에 교과 교실제 등을 통해서 학교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9세기의 환경에서 20세기의 선생님이 21세기의 학생을 가르친다. 라는 말이 교육에서는 적용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환경들을 보면서 이 19세기라는 말들이 좀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학점제 학사제도의 운영 체계를 살펴보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은 학생의 수요에 맞춰서 수강 과목이 선택되고요. 그 평가가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의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가가 교사별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이 교사별 평가에 따른 문제점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와 미이수를 기준으로 40% 아래 학생들은 미이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점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92학점을 취득해서 졸업하게 되면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졸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 이수에 있어서 보면 2000년부터 마이스터고는 이미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0년부터 24년은 일반계고 일부와 그 다음에 특성화고 같은 경우 단위제와 과정 중심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선택 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학생의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량 유연화, 필수 이수 단위 유연화, 과목 개설, 대체 이수 허용, 그 다음에 이수 과목 수 제한 완화 이러한 것들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 수업량 유연화라는 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 17주 동안에 16주는 그 정규 수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1주는
교과 융합적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현재 저희 아이들의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개인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기록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대체 이수 허용에서 학습 능력에 따라 실용국어, 실용수학, 실용영어 등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학교를 가면 실용국어나 실용영어를 선택하게끔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급 교육에서 들었듯이 대학 평가에서는 일반고의 경우 실용국어보다는 다른 과목들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실용국어는 가급적 권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15 교육과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목의 위계성인데요. 특히 이 과목의 위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수학과 과학 과목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수원, 수투를 하지 않으면 미적을 할 수 없고, 그리고 과학 과목 같은 경우도 과학 원 과목이 없는데 과학 2나 고급 물리, 고급 화학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 2를 들으려면 과학 1이 있어야 제대로 대학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과목의 위계를 지켜서 계열적 학습을 들어야 된다는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고급 물리, 고급 화학이라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목들은 그 교과목 선택에 보면 원 과목을 들은 이후에 들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 과목을 듣지 않아도 고급 물리나 고급 화학을 들을 수 있으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원, 투 과목을 다 듣고 듣는 것이 조금 더 심화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 간 협력 교육 과정의 형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 간 협력 교육 과정의 형태는 연합형과 거점형, 온라인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형은 단위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교과목을 학교들 간에 협력해서 공동 운영하는 것이고요. 거점 학교는 하나의 학교를 거점으로 두고 그걸 개설을 하게 되면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신청해서 참여하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온라인형 같은 경우는 미네르바 스쿨 방식인데요. 쌍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그래서 학생의 참여가 적극적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간 협력 교육 과정의 운영 플랫폼은 콜라 캠퍼스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강 플랫폼은 교실 온닷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합형 선택 교육 과정 편성 운영은 서울의 경우 14개 권역을 42개 개교를 78개 과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공유 캠퍼스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고요. 모집 대상은 일반고와 자공고 학생입니다. 한 반에 20명 내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단위 학교가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들 또는 소인수 과목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소인수 과목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서도 승인 과목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 과정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줄 때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느 도에서 어떤 과목들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경제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국제고등학교에서 개설된 하나고나 국제고 용인외고에서 개설된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살펴보게 되면 일반고에서도 타학교라는 표시와 함께 국제경제를 이수한 학생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예시와 같은 과목들은 연합형 선택 교육 과정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점형 선택 교육 과정인데요. 거점형 선택 교육 과정은 일반고 학생이 일반고 학교에서 들을 수도 있고 특성화고 학생이 일반고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고 학생이
특성화고에 가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모든 지역을 가는 게 아니라 그 거점 학교 중심의 그 주변 학교들이 주로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모집 대상은 일반고와 자공고 재학생이 되고요. 그래서 모집은 콜라 캠퍼스를 통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를 듣냐면 음악, 미술, 체육, 과학, 수학, 사회, 제2외국어, 그다음 미래기술, 직업 등의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보고 신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선택,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만나고 있는 학생들이 주로 하는 교육과정의 형태는 거점형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형 공동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형 공동교육과정은 온오프라인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20명 정도를 하고 있고요. 모집 대상이 일반고와 자공고입니다. 운영 방법은 이제 학생들이 그룹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요. 그 속에서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수업이 가장 대표적인 수업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업들은 양재고가 과학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고가 아랍어 원, 그 다음에 서울국제고가 스페인어 원 이걸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제가 유복여고를 살펴보니 유복여고에서는 스페인 원 과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지역에서 온라인 공통교육 과정이 무엇이 있는지 각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그 교육 과정을 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에는 이게 공유 캠퍼스나 이런 미네르바 스쿨 방식의 교육 방식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유 캠퍼스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공유 캠퍼스는 뭐냐면 그 권역의 학교들을 권역화해가지고 그 학교를 어떤 A라는 학교를 사회교과 특성화 학교, B라는 학교를 소프트웨어 특성화 학교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정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점형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는 온라인형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 서울형 공유캠퍼스형이 아직은 이렇게 정착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도 역시 서울형 고교학점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서 양천에 각 지원 그 고등학교들하고 KC대학이나 이화여대에서 그 고등학교에 같이 묶어가지고 캠퍼스에서 수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타 기관이나 그 공동 교육 과정 이런 식으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서 양천회 같은 경우는 강서 양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를 하고 있고 이 선택과제가 뭐냐면 학생 수요 맞춤형 온라인 공통교육 과정을 확산시키는 게 주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국공항공사의 전문인들의 이 항공과 관련된 그러한 궁금증을 가진 학생들이 여기와 연합해서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학교 밖 전문가의 수업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커스 스페이스도 있고 온라인 공동과정을 신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는 동작관악 공유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에서는 특성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울공고, 서울여상, 미림정보여고, 그 다음에 지자체 그 관악구에서는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등의 이런 대학과 일반고가 서로 학교 간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진학, 진로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캠퍼스를 통해서 학생들이 본인들이 관심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본인의 성장을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유 캠퍼스의 예를 한번 보면 중부는 이렇게 중경고, 신광고, 한일고가 공유 캠퍼스를 하고 있고 이 자치구에서는 이러한 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형 선택교육과정은 14개 권역으로 42개 교우가 참여하고 있고 거점형 선택교육과정은 10개 영역이 47개 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뒤에 자세히 표로 첨부해 놨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각각 지역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강동 송파의 경우는 동북고가 과학과 수학의 거점 학교를 하고 있고 문정고가 과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명은 체육 중점학교. 지금 저희가 이 학교에는 체육 중점학교인데 체육 거점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일여고는 미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점형이 각각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공유 캠퍼스와 연합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에 어떠한 학교가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시고 만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교육과정을 추천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에서는 숭실여고와 서울여고가 서울여고에서 음악을 하고 있고 북부에서는 영신여고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는데 사회 같은 경우는 인창고가 역사과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창고 같은 경우는 주변 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책으로 탐구한 그 보고서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한번 봤을 때 아이들의 그 수준이 그냥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외우고 시험을 보기 위한 수준이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의 소논문 수준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관심들을 탐구하다 보니 높은 수준의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같은 경우는 인창고, 한서고, 자양고가 거점형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했지만 각 지역별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과목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두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서울국제고와 한서고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쌍방향 온라인 공통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려드린 자료에서 어느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보통 3월 17일, 15일 이전에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마감이 되거나 아니면 폐강이 되는데 학기 초에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할 때 선생님들께서 이런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 교육과정에서 계열별로 들어야 할 과목들에 대해서 추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원도 교육청을 이렇게 각 지역 교육지원청을 이게 그러면 우리 지역은 어디서 알 수 있어?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각 지역 교육지원청을 참고하시면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교 간 공통과정, 그 다음에 온라인 공통과정, 대학 연계 공통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이름을 꿈더하기 공통교육과정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 교육과정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사이트를 가시게 되면 교육과정에 이 온라인 교육과정, 거점형 교육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보면은 전라남도 교육청을 가면 들어가지지 않고요. 전라남도 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라고 인터넷에 치시면 바로 여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형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꿈키운 캠퍼스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선생님들도 인력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리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남도는 이렇게 하고 전라북도 역시 오손도손 공통교육과정. 그냥 전라북도 교육청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교육청 하면 뜨지 않고 전라북도 교육청 고교학점제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 오손도손 공통교육과정으로 뜹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강 신청과 대학 연계 공통교육과정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방의 특징이 대학과 연결해서 그 공통교육과정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제주도 교육청 아래 고교학점제 치시면 이렇게 각각의 고교학점제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교학점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3월 17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거가 있죠. 그래서 2022-2024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이라는 이 사업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고교 교육 기여 대학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1년씩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계성을 위해서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라는 건 대학교에서 고등학교에 대한 기여 사업을 좀 일관성 있게 펼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이 기여 지원 사업이 1, 2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제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일관성, 계속 지속성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 2를 보면 학생부 위주 전형 운영 시 고교 선택, 고교 선택 과목,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를 말하는 거겠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및 과목 성취도를 학생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대학에게 이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는 이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재정을 지원받아서 학교 홍보라든지 그런 일들에 쓰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고교학점제가 2, 3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질 수 있다라는 좀 근거를 마련해 준 발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2, 3년 동안 이러한 평가를 넣었을 때 대학에서 이 평가를 넣었을 때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해서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크게 늘어날 수는 없겠지만 현재를 유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최소한의 생각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교학점제가 학교에 고등학교에 정착되기 위해서 대학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교시 내용인데요. 혹시 2교시 내용 중에 1차 시, 2차 시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아이들 보고 질문을 하라면 질문을 다 하지 않죠. 항상 느끼는 건데 저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교시를 3차 시를 쭉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2시간이 안 걸릴 것 같은 행복한 생각이 듭니다. 자, 고교학점제 3차 시는 고교학점제 평가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과정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안에서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고교학점제의 평가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교학점제에 있어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과연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평가는 했는지, 그렇다면 평가를 했다면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 교육과정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 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보통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비교과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교과라는 말보다는 그냥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 외 활동,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창의적 체험활동 안에서도 충분히 학생들이 교과의 내용 또는 이런 본인들의 학업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데 비교과라고 했을 때는 교과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저는 비교과라는 언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에 있어서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는 보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문 교과의 경우는 현재에서 보면은 전문 교과가 이제 특목고, 과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특목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전문교과 2에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교의 교육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2 교육과정에서는 이 전문교과 1이 보통 교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전문교과 2가 그냥 전문교과로 남아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교의 교과로 남아있다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교과가 보통은 진로 선택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동봉진 이렇게 외우면 편한데 봉사활동이 이제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시수만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의미 있는 활동인 경우에는 행동 특성 및 종합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은 현행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마련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보시면 저희가 1학년의 경우에는 기초 과목을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공통 과목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 과목은 9등급, 대학에 제공이 될 때 등급제와 성취제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수강자 수, 이게 모두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을 살펴보게 되면 기초와 탐구가 있고요. 생활교양, 예술과 생활교양 4가지 교과 영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기초를 보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고 일반 선택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이거는 수능과도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 1, 2가 있는데 미적과 확률 통계도 역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탐구 영역에는 국어와 사회, 도덕, 통합사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 분야가 있는데 사회 부분은 그렇게 위계성이 없지만 탐구에서 통합과학 부분은 과목의 위계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참고해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교과 같은 경우도 1, 2 과목이 있는데 주로 일반 선택의 경우는 등급과 성취제가 포함되고 진로 선택은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입니다. 아니, 말을 잘못했습니다. 일반 선택의 경우 수학 1, 수학 2 이런 과목들은 등급제와 성취제가 함께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의 경우에는 성취가
성취평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취평가가 적용이 된다라는 의미도 한 번 더 생각했을 때 등급, 점수에 스트레스를 좀 적게 받고 안 받는 건 아니지만 덜 받고 학생이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서 탐구력을 깊게 나타낼 수 있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과학 계열을 보면은 심화수학, 고급 물리학 이런 것들이 있고요. 체육 계열이 있고 예술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계열 같은 경우도 체중, 체고, 체육고등학교에서 열렸던 과목들이 체육 거점형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도 같이 열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오금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미술 거점 중심 학교예요. 그래서 거점형 학교인데 거기에 그 학교에 같은 경우는 미술 이론이라든지 다른 예고에서 볼 수 있는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제계열 같은 경우 국제정치나 국제경제, 국제법, 이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이 4개의 과목과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이 정도 과목들이 거점형 공통교육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고요. 사회탐구나 사회과제연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진로 선택에서 진로 선택 시 선택하여 학생들의 그 교과에 대한 탐구력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과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번에는 5단계와 6단계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개설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선택해서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 참여형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참여합니다. 실질적으로 학년 구별 없이 자유롭게 수강한 과목들이 드러나는데 어떤 학생은 미적분을 2학년 때 들은 학생들이 있고 같은 학교에 같은 학년인데 어떤 학생은 3학년 때 선택해서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2, 3학년들이 이제 구별 없이 들을 수 있게 되는 모습들도 조금씩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평가에 있어서는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의 평가이면서 기존에는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했다면 이제 교사별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봤을 때는 이수와 미이수가 있고 학점을 192학점을 취득했을 때 학점 기준 요건에 맞춰서 졸업하게 되는 제도가 고교학점제입니다. 자, 그러면 학점제형 평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성취율을 보면 저희가 절대평가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절대평가라고 이해하는 부분은 그냥 쉽게 60 미만은 E, 그 다음에 60, 70은 D, 70은 80, 70에서 80%는 C 이렇게 정해진 절대 등급을 주는데 성취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A인 건 같고요. D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E가 세분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E가 40에서 60을 E를 받고요. 그 다음에 40 미만은 원래는 F였습니다. fail. 그런데 이게 좀 보기 안 좋다 해서 I로 미수 해가지고 I로 바꿨고요. 이 40 이하일 때 어떻게 방법을 해주냐, 재수강을 하게 되느냐라는 걸 신청하게 되는데 이 재수강 시 처음에 받았던 점수 A, B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수강하는 방법은 제2수 방법, 그러니까 동일한 과목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D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수강을 했을 때 2를 받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대체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 아까 실용 국어, 뭐 실용 영어, 이렇게 실용 수학, 이런 실용자가 붙는 과목으로 대체 이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대체 이수는 한 과목, 한 번만 할 수 있고요. 이때도
B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수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등급은 C, D인데 이게 그냥 대체, 재이수 이게 학교 생활기록부에 같이 기입이 됩니다. 그래서 재수강 E, 대체 이수 뭐 잘했으면 D 이런 식으로 B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학생이 재수강을 했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수를 했는지 미이수를 했는지도 한눈에 알 수 있고, 미이수를 했을 때 재이수를 했는지 대체 이수를 했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처음부터 가능하면 이수를 하고, 그리고 성취도 A, B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과 이수 기준이 바로 대입 평가와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현행 고교 내신 선출 방식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 성취도 A, B, C, D, E와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성차 등급이 함께 병기가 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의 경우는 A, B, C로만 평기가 되는데 이게 2025년도부터는 공통 과목은 성취도와 석차 등급이 함께 병기가 됩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은 주로 고1 때 받는 성적이라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고1 때 성적이 망치면 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는 단지 참고사항으로만 저는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있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정된 게 없는 상황에서 추측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전달하게 되면 저희가 잘못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의 경우 일반, 융합, 진로 선택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시 A, B, C, D, E, I, 미이수로 표기됩니다. 그래서 요 표기 방법이 일단 달라지고요. 이 표기 방법이 달라짐에 따라서 대학교에서도 이제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면 고려대학교 모집 요강과 서강대학교 모집 요강을 좀 살펴보시면 그 선택 과목의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계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형과 서강대형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고대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서강대형은 어떻게 하는데 A등급이 적을수록 유리한지 불리한지 A등급이 많을수록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해봤는데 맨 처음에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몇 번을 해보니까 고대형이 1 플러스 2분의 남은 비율을 더한 이유가 이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해 두셔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가 학생평가의 고교학점제가 이제 도입되면서 대학에서는 학생을 평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평가와 대입이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교육부,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학생평가에 학생평가와 대입에 도입됨에 따라서 성취평가제가 이제 대학 입시에서 사용되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냐면 선택 교과 간이 그 평점이 이렇게 격차가 있을 텐데 이걸 A, B, C, D로 동등화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대학에서는 있고요. 그 다음에 소인수 과목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논란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학교들마다 그 평가의 그 기준이 다른데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변별력은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과 대학별 교사를 또 문제가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렇게 특정 과목 위주의 상대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높다.
라는 장점도 있지만 이 고교학점제가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절대 성취도 평가를 하는 성취 평가제를 하는 이유와 상대평가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내신하고 대학별고사가 이제 드러나고 있다 했을 때 성취평가에서 근거한 그 성취평가제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변별력이 약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선택권과 대입에 있어서도 이 학생이 교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이거는 전체 평가가 아니라 교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이 과정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 평가보다는 교사별 평가로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 평가에서 이제 전체 학년 몇 명 중 몇 명 저희 지금 성적을 보면 아이들이 국어도 전체가 다 같이 보고 A, B, C 뭐 예를 들어서 A반, B반 해서 수준별 수업을 하지만 시험 문제는 결국 같게 나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준별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학년별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들이 달라지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러한 선택에 있어서의 전체 같은 학년들이 전부 같은 과목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듣느냐에 따라서 교사별 평가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취평가제와 같이 성취제 절대평가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성취제 평가에서는 변별력이 약한데 상대평가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학생을 구별해내느냐. 그래서 이러한 변별력 확보를 위한 방법을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논란이 아니고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성취 구간을 조금 더 세분화하자 이런 말도 있고 이 구간수에 있어서 이 과정에 있어서 산출 과정에 있어서 방법을 조금 더 타당성을 확보하자 이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질, 그러니까 교사의 평가가 얼만큼 그 타당성과 객관성을 갖느냐에 대해서 이제 연수를 계속하고 모니터링을 하자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잠깐 여담인데 이제 A라는 학생에 대해서 교사 A가 평가하고 B가 평가하고 교사 A, B의 평가가 달랐을 때 또 조정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교육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을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락 과목의 제2수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 및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0% 미만인 학생은 기준 성취율이 40% 미만이죠. 재수강과 대체 이수를 할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한 방안으로는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크게는 이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이수를 했을 때 동일 과목에 대해서는 한 번 하되 2를 받는 거죠. 재이수를 했을 때. 그러니까 D 이상을 받을 수 없는 거니까 대체 이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대체 이수를 했을 때도 대체 과목 1에 한해서 하는데 B 이상은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체 이수를 했을 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학점은 C 학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쟁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개선 방안은 어떻게 내고 있냐면 성취평가제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는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취별 점수 통계치를 추가하겠다. 그래서 지금 점수가 같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2단계로는 올해부터 24년까지 수능 9등급하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과 내신 상대평가의 등급이 다르다. 그래서 이것들을 세분화해서 제시를 하겠다라고 지금 조정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25년은 1, 2, 3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략
어떻게 될 건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별 평가로 바뀌었을 때 그러면 교사별 평가에 있어서 개념이 교사 평가란 무엇이냐, 그 적용 범위가 무엇인지. 그래서 교사 자료에 보면 그 지금 이렇게 교육부 자료 중 교사들만 볼 수 있는 자료를 보면 그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쓸 수 있는 그런 세부 사항들까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 해당하고 일반과 진로 선택 과목만 적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 및 지필평가 모두 교사별 평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사실은 전 교과가 교사별 평가가 실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사별 평가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사실 이건 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IB의 평가를 자꾸 저희 나라에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의 평가는 이미 지금도 역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스를 보면 세부 요소는 기록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 연수를 통해서 많이 이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진로지도 관련해서 고교학점제가 학교 문화 조성에 있어서 과제와 해결 방안이 있는데요. 진로지도 영역에서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미 진로가 결정됐는데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되지 못한 아이들은 손해가 되지 않냐,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중심으로 가다 보니 학교 교육과정 역시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원과 학교의 입장도 역시 학교에 있어서 고교학점제와 지금 학교 활동에 있어서 고교학점제 진로 지도가 일치하기가 힘들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저는 교원과 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위치가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같아서 학생과 학부모 위주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고교 이전에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대학에서는 전공 계열별로 연계된 교과 과정을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5개 대학의 연구도 보면 그 연구에서도 알듯이 그 전공에 축소되지 않고 계열에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나온 것처럼 이러한 지침서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진로 설계 지도 강화 및 중학교에 이제 자유학년제 이런 게 지금 실시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조금 축소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3학년 때에 진로학기를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탐색할 수 있도록 3학년 2학기를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분하려고 지금 교육과정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준비들을 통해서 고교학점제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저희 많이 보셨던 거죠? 그래서 왼편에 있던 거는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번에 5개 대학 공동연구로 발표한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입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에 있어서는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가 뭘로 바뀌었냐면 학업 태도로 바뀌었고, 탐구 활동이 탐구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공적 합성이 진로 역량으로 바뀌었고, 이 진로 역량이라는 부분이 고교 학점제와 상당히 관계가 밀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진로 역량 부분을 고교 학점제와 연결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바뀐 부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좀 뒤에서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전공 관련 활동이 아니라 진로 탐색 활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좁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놨다라는 거고요.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전공하고만 다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런 학교 생활 기록부가 많이 보이는데 사실 저는 그게 진짜로 대학이 알고 싶어하는 전공에 대한 관심인가? 라는 의문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발표를 보면서 조금 더 학생들이 넓게 좀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인성이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죠.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평가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것을 공동체 역량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사실 이 공동체 역량 역시 OECD나 저희 교육과정에 맞게 이름을 붙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역량에는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러면 왼편과 오른편을 비교했을 때 빠진 것들이 자기 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 세 가지가 빠졌는데요. 이건 사실은 빠진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나머지 항목보다는 상위에 있는 개념이다 라고 대학에서도 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 평가 요소 평가 항목의 상위 개념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업 역량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학업 역량은 미래의 잠재력을 보는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대학에 와서 잘할 수 있느냐, 대학에 와서 대학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를 보는 역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학업 성취도, 뭐 점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학생이 지금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이것들을 대학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역량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에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이 있습니다. 이 중에 탐구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역시 고교학점제와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학업 성취도를 먼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공된 강의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제가 발췌를 했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공동평가 요소 및 항목 개선 연구라는 그 소책자 말고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췌한 거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학업 성취도라는 것은 2015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 있어서 이제 진로 선택 성취도와 성취도 비율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는 교과와 종합 전형에 있어서 교과 전형에 있어서는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주요 항목이지만 종합에서는 그 여러 요소들 그러니까 평가하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급, 원점수, 성취도, 이수 과목, 이수자수, 평균, 표준점수, 그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초교과와 탐구교과, 교양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기초교과와 탐구교과 전공 관련된 탐구교과 학점, 그러니까 등급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정보라든지 뭐 다른 교과의 등급이 뭐 6등급 중국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건 2, 3등급인데 중국어나 뭐 정보 이런 가정기술의 등급이 7등급, 6등급 나왔다. 그랬을 때는 평가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교과 성적만 우수한 거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버리는 과목이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학업 능력을 보고 추세적 발전 정도를 보게 됩니다. 죄송한데요. 저기 김미정 선생님 그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김미정 선생님. 이게 제가 전체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예, 했습니다. 제가 이거 사용이 조금 미숙해서 바로 끄지 못했습니다. 예. 아까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 기초교과와 탐구교과 주요 교과에 있어서의 성적만 우수하고 교양교과에 있어서의 성적이 이렇게 우수하지 못했을 때 이제 평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도 종합적 능력을 보는데 희망 전공과도 연계해서 본다. 근데 이제 3학년 때 이게 저도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경험한 경우인데요. 3학년 때 이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두 과목에서 많으면 4과목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2과목, 3과목.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점을 계산하면 등급을 계산하게 되면 1학년, 2학년 때는 4등급 막 이랬는데 3학년 때 갑자기 2등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게 되냐면 성적이 되게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저희 뇌가 그렇잖아요.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하고 그렇다 보니 본인이 1, 2학년 때 받은 등급은 기억을 못하고 3학년 때 합친 등급을 기억해서 이게 성적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선정할 때 상당히 높은 학교만 쳐다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하면서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이 많아지고 3학년 때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이 적어짐에 따라서 이 등급에 있어서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도 성적 왜곡 현상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 따라서 이 성적 체계가 다른 것들을 저희만 이렇게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학생과 학부모님께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학업 능력도 보지만 그 희망 전공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 과정이 고등학교가 어느 학교는 심화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학교도 있고 심화 과정을 개설하지 못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를 볼 때는 현 고등학교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학업 태도는 이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학교 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학습했는가 이걸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교과 시간에 궁금해서 그냥 있는 거와 그것들이 궁금해서 독서를 통해서 탐구하고 그 탐구가 또한 실험도 해보고 내 문제, 사회 문제 적용도 해보고 이러한 학생의 선택권 보장에 따라서 학업 태도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평가하는데 자기 주도성과 탐구력과 지적 호기심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업 태도를 통해서 학생이 어떠한 지적 성장 과정을 보여줬는가 이것들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라고 연구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업 태도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저는 얘기할 때 학업 성취도는 숫자로 나온 부분이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학업 태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께 보여줄 수 있는 관찰돼야 하는 모습입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업 태도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탐구력에 있어서는 이 교과 학습뿐만 아니라 관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성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독서 활동하고 글쓰기, 그리고 탐구 및 연구 활동, 그다음에 실험, 교내 대회 참여 이러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서 향상되는 게 탐구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학과에 대한 지식, 학업 역량 이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고차원적인 학업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탐구력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통해서 수행평가는 기본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기본 지식을 적용하고 그걸 활용하는 능력이 평가되는 것이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수행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탐구력을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주제 탐구라든지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활동을 통한 학생의 탐구 활동이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제가 진로 역량, 고교학점제와 가장 큰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미 저희는 문이과 융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도 문이과 통합으로 뽑고 있죠. 그 다음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목 선택권 이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를 위해서 이런 교육 환경들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 미래 교육 환경 변화가 가장 잘 반영한 평가 요소가 이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에는 자신의 진로나 전공 계열에 관한 탐색과 노력 준비 정도를 평가하는 건데요.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 또는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그 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을 살펴보게 되면 진로 역량 보면 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 선택이 적절한가, 이수 과목 수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교과목 위기에 따른 교과 선택을 해야 하고 그 교과 선택에 있어서 계열별로 지정 과목을 하고 일부 과목은 일부 전공이나 일부 학과 같은 경우는 과목을 추가해서 듣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이수할 수 있는 것들이 사회, 인문, 사회, 상경 계열의 경우는 국어, 사회 과목을 더 이수하고 그다음에 자연, 공학, 의학의 경우는 수학, 과학을 다른 계열보다 더 이수를 하고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모든 계열에 공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공학, 의학 계열 같은 경우 수학, 과학을 이수하면서 과학 투 과목을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죠. 그래서 공학 같은 경우는 물리가 필요하니까 물리 2를 한다든지 아니면 생명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2를 이수하고 화학 계열은 화학 2를 이수하고 또한 의학 계열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2와 화학 2를 같이 이수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공 계열에 따른 이수 여부가 과목 수도 같이 따져서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근데 이렇게 이수하고 있는데
단위의 적정성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단위의 적정성이라는 건 양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뭐 수학 과학을 4과목을 들었어요. 근데 B라는 학생은 수학 과목을 7과목을 들었어요. 그러면 7과목 들은 학생이 조금 더 나은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7과목만 들었다 해서 이 친구가 제대로 평가받는 건 아니고 그 속에서 이 친구가 어떠한 심화를 보여줬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수 여부에 따라서 양적인 부분도 본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이수 과목이 많다고 해서 유리한 건 아니라는 것도 함께 알아둬야 되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이수되지 않았어.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과목이 있어서 자기는 이수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함께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 공통 교육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거점 학교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동아리나 뭐 이러한 자율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이수되지 않는 과목을 보충한다든지 이러한 노력들을 보여줬을 때 좀 더 나은 평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소인수 과목 같은 것들도 들어본다든지 그래서 이런 이수 과목의 숫자와 내용과 활동에 있어서의 충실도도 함께 살펴본다라는 것도 이 교과 이수 노력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공계열 관련 교과의 성취도를 보면 이거는 학업 성취도에서 이미 한번 평가를 받지만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는 또 다시 2번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에서는 이제 등급이나 성취도가 좋은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수치적인 평가를 하지만 이제는 교과가 그 수치적으로만 평가받는 게 아니라 뭐 진로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고려한 성취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원점수와 평균 그리고 이수 단위와 이수 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광운대학교나 다른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에서 올해 올라온 거를 보면 교과의 정성적 평가라는 부분들이 대학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성취도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성취 몇 등급, 성취도 뭐 받았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그 교과의 정성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계열과 동일한 교과,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서의 성취 수준도 같이 비교 평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공통과학 1등급, 그 다음에 2학년 때 일반 선택에서 물리원에서 2등급, 근데 이때 수강자 수는 100명, 그러면은 12등급이면 11등 안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5등에서부터.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에서 물리2를 받았는데 수강자 수가 20명 중에 A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취도 분포 비율이 95%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 과목만 보는 게 아니라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공통 과목, 그다음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고요. 이때 주의할 거는 이게 학업적인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진로 선택만 많이 선택한다. 이랬을 때는 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요. 또한 석차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유불리 때문에 전공 계열에 이수하는 과목 수가 있는데 그 과목 선택을 좀 깊이 하면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론적인 얘기지만 물리가 어렵다고 해서 필요한데 물리 점수 받기 어렵다. 그래서 듣지 않는다거나 뭐 이러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인데 이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은 크게 2가지 영역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진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대학이 원하는 건 균형 잡힌 성장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성찰과 경험을 중요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독서 활동이 들어가야 되고 이 독서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문화적인 소양을 쌓았는지 그리고 예술과 체육 교과에서는 그 문화적 감수성을 키웠고 신체적 능력을 키웠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얼만큼 자기 주도적인 성찰과 경험을 하게 했는지 이것들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 경험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미래의 대학교에 와서 얼만큼 대학에서 잘할 수 있느냐를 보는 미래 역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이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대학에 왔을 때 그 전공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걸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식들을 보냐면 발표라든지 뭐 학술 동아리를 통한 주제 탐구라든지 과제 연구, 실험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좋아하는 얼만큼 좋아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로 역량이 고교 학점제의 가장 밀접한 평가에 있어서의 요소다. 저는 그렇게 보고 물론 다른 학업 역량이나 공동체 역량도 고교 학점제 안에서 같이 연계돼서 평가됩니다. 근데 오늘 강의에서는 이 진로 역량을 중심으로 고교 학점제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공동체 역량이 있는데요. 이 공동체 역량은 이제 각종 학생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과 협력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경험들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누적을 평가한 것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뭐 멘토 활동이라든지 외부 기관에서의 봉사 활동이라든지 뭐 모둠 활동 이런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들을 통해서 본인의 그 크고 작은 역할들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공동체의 성과, 목표물을 공동의 성과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창출해내는 과정에 대한 경험에 대한 평가가 쌓여서 이런 공동체 역량에 대한 평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역량은 2015 교육과정을 보게 되면 공동체 역량은 이제 2015 교육에서 보면은 공동체 역량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더불어 사는 사람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학에서도 이 공동체 역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협업과 소통 능력입니다. 그래서 협업이라는 건 일단 첫 번째로 공동체의 목표를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목표를 인식이 동기가 돼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상호 신뢰, 그러니까 포인트죠. 서로 믿고 지지해주는 가운데 그 성과물을 내는 것을 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협업에서 소통 능력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는지 그리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체 활동 과정에서 서로 돕고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는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소통을 그러니까 보통은 소통 그러면 대화로 하는 소통만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소통 능력 중에 대화로만 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고 습득해서 그걸 활용하는 능력도 소통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지식과의 소통을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눔과 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과 배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수업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 나눔과 배려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눔과 실천을 생활화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나한테 약간 이렇게 손해가 올 수 있어도 우리 전체를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우리 전체가 조금 더 이익이 된다면 그 손해를 감수하고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진정한 나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무조건 잘해주고 무조건 주고 이런 것들이 나눔이 아니다. 나눔이란 내 입장도 상대방에게 충분히 얘기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고 나눔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는 건 진정한 나눔이 아니라는 거. 그것도 아이들이 함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성과 규칙 준수가 있는데요. 성실성의 포인트는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학교생활기록부에 성실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라는 표현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급 구성원에 있어서도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칙 준수인데요. 이 규칙 준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생활 기록 중에 이제 학교 폭력에 관한 가해자는 이제 기록이 남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폭력 가해자 등의 사례가 기록돼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겠죠. 근데 제가 이제 3년 전에 1학년 때 그 학교폭력위원회에 이제 연루가 돼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이제 학폭이 기록 때문에 이제 상담을 오는 학생이 2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케이스는 제가 이제 이 친구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게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당시에는 3년 전에는 이런 게 남으면 좀 힘드니 이런 기록이 안 들어가는 논술이나 그 수능을 공부해라 이렇게 방향을 잡아준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3학년이 돼서 딱 왔는데 결국 선택의 폭이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친구가 이 1학년 때의 잘못을 조금 더 좋게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다면 조금 더 입시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 친구가 한 명이 있고요. 근데 그 친구는 정시로 대학을 갔고요. 또 한 명은 이제 모 지방의 외고 학생인데 이 친구도 1학년 때 그 학폭이 때문에 그 기록이 남았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네가 이거를 이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소서에 적극적으로 쓰자. 그렇게 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희대학교에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친구의 사례가 같은 해 동시에 일어났는데 그걸 보면서 조금 더 학생들에게 입시를 지도할 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쪽으로 지도를 했다면 그 앞에 전자의 학생은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좀 개인적인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 준수에 있어서도 아주 좀 극명하게 나쁜 경우가 아니고 작은 실수 때문에 이제 요즘 너무 이제 조그만 일이라도 무조건 학폭위를 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실수라면 학생이 이 실수를 좀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것들이 드러나도록 하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잠깐 제가 음소거를 한 분을 더 하겠습니다. 네, 음소거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시네요. 제가 음소거를 할 수 없는 분이 음소거 강윤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음소거를 할 수가 없어서 본인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 준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판단에 있어서는 조금 이런 경험들이 저도 좀 성장하는 경험이었고 조금 더 제가 컨설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이 있는데요. 리더십의 경우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함께 달성한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 학생들에게 꼭 회장, 부회장, 조장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 조직 안에서 본인의 역할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도 리더십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생부에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기록도 있긴 한데 저는 리더십을 이렇게 좁게 정의하지 않고 좀 학생이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기질이나 성향을 그 조직 안에서 긍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리더십으로 보고 이렇게 좀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고 조율한 경험이 있느냐. 그래서 이러한 인정과 신뢰, 책임감, 상호 신뢰 이런 표현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드러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연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도 학생들이 키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과목 선택 기준은 인문사회, 과학을 골고루 1학년 때는 골고루 해야 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자신에게 진로와 연결,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좀 생각해서 하는데 대학 공부에 필요한 과목은 어렵더라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이 시작입니다. 선택하는 순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교학점제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경계열은 수학사회를 충분히 하고 공학계열은 수학, 물리, 화학을 공부하는데 또 생명공학은 또 생명까지 가야 되겠죠. 그리고 간호보건 계열은 화학과 생명, 사회를 공부하고 그래서 심리학이나 논술, 철학 이러한 선택들은 모든 영역에 좀 걸쳐서 하면 좋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학교마다 조금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전 읽기와 영미문학 읽기를 조금 권하는 편이고요. 수학 1, 2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 되는 학교 선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머지는 좀 보셔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경제수학이라든지 미적분이라든지 그 다음 탐구에 있어서는 세계지리, 세계사, 경제, 정치화법을 조금 권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우리나라 단독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관점으로 탐구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 주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간호보건 계열 같은 경우도 사회문화나 정치여법, 생활과 윤리를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사회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제 직업관이라든지 윤리의식, 그 다음에 간호 같은 경우는 공감과 소통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요. 사회문제 탐구를 주로 더 많이 권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논문이 기재될 수 없지만 소논문 형식의 보고서가 기재될 수 있는 6과목에는 무슨 탐구, 무슨 연구 해서 6과목이 있죠. 그래서 이 6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학생의 탐구력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권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화학2와 생명과학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리를 하고 그 계열에 맞춰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같은 경우는 저는 생활과 윤리나 사회문화 쪽을 권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생활과 윤리를 하는 거는 직업관, 윤리의식, 그래서 연구윤리나 뭐
직업윤리를 표현하기에 좋은 적합한 과목이라 많이 권하기도 합니다. 공학계열은 물리 2, 물리 1, 2를 꼭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학계열에서 필요한 과목들은 좀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예술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사회 과목이 많은데 과학에서는 생활과 과학이나 융합과학을 권하는 편입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행지리, 그러니까 예술계열하고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여행지리를 학교에서 많이 권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목표로 되지 않았을 땐 다양한 과목들을 하면서 본인이 어떠한 탐구력이나 진로에 대한 탐색을 했던 게 드러날 수 있도록 지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한 자료 목록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전체적으로 강의안에 맞는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4시까지 예정된 오늘 강의를 지금 이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